자, SEC가 증권성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 SEC에 그럼 증권이란 뭐야? 라면서 계속 물은 거죠. 그러면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33년에 만들어진 증권법으로 과연 코인을 규제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알고나님 미국 코인베이스 승리가 알트코인의 떡상을 촬영 시각은 1월 19일 낮 12시 50분경입니다. 자, 코인베이스의 승리 무슨 얘기냐? 지난해 6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SEC가 무슨 프로 소송러처럼 여기저기 소송을 막 했어요. 뭐 크라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6월 달에는 코인베이스에다 소송을 걸었습니다. 너희들이 허가받지 않은 거래소가 증권을 거래하고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코인을 가지고 증권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마 SEC 소장에 나온 증권 문제되는 코인이 한 10몇 개인가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솔라나, 뭐 매틱, 뭐 이런, 기타 등등, 샌드박스 있었고요. 뭐 마나 이런 코인들. 이거 증권인데 왜 코인베이스 너네가 취급하고 있니? 라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소송을 거니까 코인베이스가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거 SEC가 불합리하게 우리를 규제하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송에 대해서 뭔가 판사가 불러가지고 코인베이스가 야 이거 SEC가 맞지 않아. 소송을 기각해줘 라고 하면서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양쪽의 얘기를 듣는데 이 코인베이스 법원에서 판사가 무슨 얘기를 했냐라고 얘기를 뜯어보니까 코인베이스 쪽에 약간 유리한 듯한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걸 보니까 33년 증권법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증권성 판단할 때 이른바 하위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증권성 판단하잖아요. 그게 33년에 만들어진 증권법입니다. 34년은 증권거래법이고요. 이게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암호화폐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쨌든 소송이 기각되느냐라고 하는 건 최종 판결은 2주에서 6주가 소요될 겁니다. 기각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 기각이 안 되면 본재판으로 가서요. 아마 본재판에 대한 결과는 25년쯤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트위터에 디스프레드의 박주혁 연구원님이 올린 트윗을 통해서 재판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갔냐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따왔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보자면 흥미로운 점 하자면 첫 번째, 판사가 코인베이스에게 매우 유리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편들어주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큰 구매를 꼭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느냐? 그냥 이름이 재밌어서 살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만약에 토큰 구매가 투자 계약에서 공동의 사업과 이익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대답을 유도하기 위해 질문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판사는 만약에 토큰의 투자 계약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토큰 구매자는 투자 계약에 대한 철회권, 즉 계약 또는 합의에 참여한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그 계약이나 합의를 취소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아니 토큰 환불받아 본 적 있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SEC의 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논리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질문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애플 주식을 사는 것과 아이폰을 사는 건데 최신의 아이폰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아이폰을 사는 거에 증권을 사는 거야? 야, 이렇게 따지면 너네 이 비유를 들었어요. 인형이나 수집품도 증권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재밌습니다. 이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SEC의 증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 경우 베니 베이비라고 하는 게 인형이라고 하는데 그 인형도 수집품도 증권 아니야? 야 SEC 니네가 말하는 증권의 범위에 따지자면 이 인형 같은 것도 증권이네. 너무 하지 않아? 그 다음에 SEC는 스테이킹이 미등록 증권 서비스 제공이라고 불만을 제기했지만 야 이거는 전통적인 투자하는 거리가 먼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취지가 뭐냐면 법원의 판사가 주로 심리를 하면서 물었던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증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던 겁니다. 자, SEC가 증권성을 문제 삼고 있으니까 SEC에 그럼 증권이란 뭐야? 라면서 계속 물은 거죠. 그러면서 앞서 보여드린 대로 33년에 만들어진 증권법으로 과연 코인을 규제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SEC가 주장하는 증권성에 대해서 법원이
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SC가 기존의 증권이라고 해서 문제 삼았던 모든 소송이 다 약간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때문에 증권성 때문에 굉장히 흔들려왔던 알트코인에는 이번 소송이 코인베이스 소송이 호재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이는 건요. 사실 그 현물 ETF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요. 비트코인과 비교한 이더리움 가격을 보자면 비트코인 ETF가 거의 기정사실화된 9일 정도 시점부터 비트코인 ETF 다음은 뭐지? 이더리움이네 하면서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 가격이 상당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0.06까지 이제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고 동시에 이제 뭐 이더리움 가격도 좀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과 비교해서는 다음은 이더리움 ETF네 라는 내러티브 이후에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보자면 많이 떨어졌지만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보자면 많이 밀리지 않았어요. 계속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건데 이 모건 크릭 CEO 같은 경우에는 야 이더리움 현물 ETF 나오긴 쉽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SEC가 아직까지 암호화폐에 대해 광범위하게 적대적이고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과 달리 증권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코인베이스와의 그 법원에서 벌어졌던 심리에서 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 판사가 뭐라고 하냐, 증권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만약에 법원이 코베 쪽에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이더리움은 증권성 시비에서 좀 벗어나게 되는 거죠.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난다면 네, 어떻게 됐나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일단 피델리티가 출시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는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피델리티 이더리움 ETF가 일단 다음 데드라인이 1월 21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연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SEC 같은 경우에는 데드라인을 계속 미룰 수가 있습니다. 미루다가 맨 막판 최종 데드라인에 가서는 결정을 내려야 돼요. 승인을 해주든 거부를 하든. 그 최종 데드라인이 언제가 가장 가까이 오냐? 바로 5월 23일입니다. 바네크 ETF의 최종 데드라인이 5월 23일에 있고요. 아크 21쉐어즈의 데드라인이 5월 24일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5월 23일까지는 뭔가의 이더리움 ETF에 대한 결정이 나와야 됩니다. 승인을 해주든 거부를 하든. 그런데 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승인 확률을 70%로 보고 있고요. 모건 크릭 CEO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건 크릭 CEO의 근거인, 논리적 근거인 증권성 시비가 지금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뒤집힐 위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승인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승인되더라도 야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파장 크지 않아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다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경우에는 기관들의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야 이더리움 다 알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들어봐도 이더리움은 아직 생소하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 때문에 자금 유입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ETF도 투자 안 하고 있는 연기금이 이더리움 ETF에 투자할 리는 좀 만무하잖아요. 때문에 자금 유입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더리움 ETF에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그 밖에도 이더리움이 강세다. 이거는 강세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비트코인과 비교해서 강세다라는 건데 코인텔레그래프가 세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를 봤더니 선물 시장 내에 미결제 약정이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가 신규 주소 생성량이나 거래소 보유량 등 온체인 펀더멘탈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봤더니요. 신규 주소는 긍정적으로 많이 늘고 있고 반면에 거래소 공급량은 최저치에 근접했다라는 겁니다. 신규 주소가 늘었다라는 거는 그 수요 저변이 확대됐다라는 거고 거래소 내 공급량이 최저치다라는 건 매도 압력이 줄었다라는 거죠. 스테이킹 물량도 꾸준히 늘어서요. 샤펠라 업그레이드가 스테이킹을 언스테이킹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였잖아요. 그 이후에도 꾸준히 스테이킹 늘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영 대표가 봤더니 이더 총 공급량의 4%가 스테이킹 상태다라는 겁니다. 스테이킹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장에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기술적인 업그레이드인 덴쿤 하드포크인데요. 일단은 골리 테스트넷에서 완료가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물론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완료가 됐고요. 그 밖에 테스트넷 세폴리아에서 하드포크 1월 30일 날 이루어지고요. 다음 달엔 홀스카이에서 하드포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골리, 세폴리아, 홀스카이 이게 모두 다 테스트넷이고요. 여기에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 메인넷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하드포크가 보면은 이게 누가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이더리움 하드포크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엔진을 갈아 끼우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트넷에서 시도를 한 다음에 이더리움 메인넷에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넷에 적용이 되면은요, 이른바 수수료가 획기적으로 싸지면서 이더리움에 또 한 번의 독약이 날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에 사실 뭐 비싸고 느리다라는 점 때문에 이더리움 킬러다라고 등장했던 여러 가지 레이어 1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나 이제 솔라나 등등이 각광을 나타내면서 게다가 이더리움 가격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이더리움 진짜 맛이 간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칼레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더리움 경쟁자가 많아도 레이어 1 자리에서 이더리움의 압도적인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거다라고 봤습니다. 뭐 당분간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더리움의 지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듯한 분석을 내놨고요. 이런 얘기해서 두 번의 시장 사이클 정도는 지나야지 뭔가 좀 판도의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얘기는 이렇고요. 한편 이제 리플은 어떨까에 대해서 아까 증권성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다음은 이더리움 ETF다라고들 시장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봤던 많은 뉴스가 다 다음은 이더리움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더리움 ETF를 출시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블랙락을 포함해서.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팩터마인드, 해시드가 출자한 회사죠. 여기에 네이선님은, CSO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비트 다음 ETF는 리플일 것 같아 라는 굉장히 특이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왜냐? 이런 생각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증권성인데 아까 SEC는 토큰 자체에 대한 증권성 판별을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각 토큰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ETF의 승인 신청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더리움 ETF가 안 된다라고 본 모건 크릭 CEO 역시 뭐냐면 이더리움은 약간 증권 느낌이야 라고 했죠.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이길 것 같아. 그럼 증권성 논란에서 이더리움도 좀 자유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더리움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이?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리플의 경우에는 작년에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이길 때 물론 해당 법원의 판결은 뭐냐면 리플의 투자 계약과 관련한 얘기였지 리플 자체의 증권성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해당 판결 자체가 리플의 투자 계약과 관련한 증권성 문제에 대한 판결이었어요. 리플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 리플 자체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언급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팩터마인드 네이선님의 주장은 뭐냐면 리플은 작년 토큰 자체의 증권성이 아닌 리플을 투자 계약의 형태로 판매한 행동에 대한 위법 혐의를 받은 바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소송을 제기할 때 XRP 자체가 아니라 XRP를 투자 계약 형태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은 거죠. 만약에 리플 자체가 증권이라는 형태로 주장을 펼쳐서 공격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이고 쉬운 방법일 수 있는데 SEC 입장에서 근데 SEC가 굳이 XRP 자체가 증권이야가 아니라 XRP를 가지고 투자 계약을 맺은 게 증권이야라고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 이유는 뭐다? 이거는 XRP 자체의 증권성 부분에 대해서 SEC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리플은 토큰에 대한 증권성 리스크가 다른 토큰에 비해 더 낮은 상황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성 부분에 있어서 다른 코인보다 부담이 덜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인지도와 시장 활성도입니다. 전통 금융시장을 통해서 개인이건 관심 있는 기관이건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자산이 존재한 역사의 길이와 대중적 인지도가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리플은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거래량과 호가창상, 유동성이 풍부해야 시장조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리플은 거래 활성도가 아주 좋죠. 다른 그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에 비해서 유리하다라면서 이제 근거를 댔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투자 권유냐 코인 가격 방향에 대한 의견은 아닙니다. 라고 분명히 명시해줬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리플 ETF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 가격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가능성 측면에서 그냥 얘기를 한 거지 이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뭐 투자 권유가 아니다라는 걸 점을 분명히 해줬어요. 그리고 블랙락 같은 경우에도 일단 리플 ETF 출시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이더리움 비트코인 다음이 리플이다라는 주장은 사실 소수 의견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는 ETF다라는 주장이 더 강하고요. 저도 그렇게 이더리움이다라는 주장이 더 강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블랙락이 밀고 있잖아요. 블랙락이 레이핑크 회장이 야 이더리움이 아주 중요해. 이더리움 ETF 우리가 뭐 밀고 가야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더리움 ETF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 비트코인 ETF 다음은 이더리움 ETF다라는 주장에 더 힘을 싣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아까 네이선님은 약간 리플 ETF에 대한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고요. 블랙락 같은 경우에 리플 ETF 출시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3년 전에 블랙락 회장이요. 레드핑크가 비트코인은 쓸모없다 싫어했어요. 근데 입장을 3년 만에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에 대한 입장도 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가격이 주춤하면서 잠잠한 솔라나 얘기를 보자면요.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강세를 볼 거다라면서 글래스노드 창립자들이 분석을 했대요. 왜냐 RSI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죠. RSI는 MACD, 그다음에 이동평균, 수렴 발산 지표 뭐 이런 것에 따르면 솔라나가 이더 대비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데 기술적 지표를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이런 그 지표 해석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코인베이스 소송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SEC에 비해서 코인베이스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고 그 코인베이스 소송의 핵심은 뭐였냐면 법원이 증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SEC에 본격적으로 질문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증권성 시비에 시달렸던 알트코인들에는 볕이 드는 게 아닐까라고 짐작을 좀 해보는 브리핑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대한 투자 결론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